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요. 78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을 공부해 볼 건데요. 또 뭐부터 시작해야죠? 네, 복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은 뭐냐면 모르면 반복하면 됩니다. 뭘 반복해서 보면 돼요? 교과서를 반복해서 보면 돼요. 오늘 이해를 못했어. 내일 이해하면 돼요. 내일도 이해를 못했어. 그럼 내일 모레 이해하면 됩니다. 뇌라는 거는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공부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포기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의 폐해가 뭐냐 했을 때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복습 능력을 떨어뜨리는 뭐 그런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요. 자, 우리 민주주의 배웠죠? 시민이 중심이고 시민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 정치인데 그 정치가 뭐예요? 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가기관이 도와준다라는 거,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어야지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꽁으로 얻은 게 아니고 독재자로부터 우리가 빼앗아 우리가 지킨 거예요. 빼앗아 온 게 아니라 지킨 거죠. 4.19 혁명 누구? 이승만이 헌법을 고쳐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부정부패. 그래도 이승만은 직선제는 건들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3.15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노력했죠. 어떻게? 시위로 노력을 했죠. 대구, 마산, 그리고 4.19 전국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위 노력이 확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통 그 독재 정치를 그만두려면 어느 한 지역에서만 시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요. 4.19 다음은 5.18이죠. 민주적인 사회가 됐는데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죠. 독재 정치를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을 몇 번이나 바꿔요? 2번 바꾸세요.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생각하지 않았던 직선제를 빼앗는 거를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꿔버려요. 우리한테 선거권을 빼앗아버리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빼앗아갔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박정희가 없어지고 나서 민주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마저 독재자가 또 등장해서 47일 만에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이 또 군인들을 일으키고 12월 12일 12.12 사태라고 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독재 정치를 하죠. 이번에 헌법을 고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박정희가 다 고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은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5.18 민주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성공해요? 성공하지 않아요? 성공하진 않았다라고, 아니면 성공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사회를 이루었으니까 뭐 시간을 길게 보면 어떤 노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광주에서 있었던 5.18 민주운동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돼 있어요. 왜? 민주주의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역사학자들에게 후대 사람들한테 하나만 전달한다면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했을 때 민주주의라고 답한 역사학자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보면은 5.18 다음에 6월 민주항쟁에서도 노력했죠. 뭐 시위,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권리? 민주주의를 위한 권리,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6월 민주항쟁을 한 거죠. 그 당시 간선제, 신문방송 통제하고 알 권리가 없다 보니까 탄압했어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누가? 박종철 열사가 희생했고 이한열 열사가 희생했어요. 뭘 희생해? 목숨을 희생한 거예요. 전두환한테 요구하죠. 뭐 직선제를 위한 헌법 개정 국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6월 민주항쟁,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6.29 민주화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승리했죠. 승리해가지고 민주적인 제도,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법,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 지방자치, 지역감정 없애기 6.29 민주화 선언에서 약속했다라는 거죠.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당연히 직선제로 바뀌다. 헌법이 바뀌면서 직선제가 됐고요. 군사 독재가 없어졌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있게 됐고요.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됐어요.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라고 해서 법을
법을 만들어야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 대리인들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 어떻게 민주적으로 선거라든지 뭐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위라든지 뭐 1인 시위도 시위니까 뭐 그러니까 주민 소환제, 그러니까 우리 대리인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주민 소환제를 통해서 해고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시민 사회 공동문제 해결하는 게 뭐예요? 정치. 그렇죠. 자, 촛불 집회,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 캠페인 1인 시위 여러분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여러분 주권이 있기 때문이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누리소통관 서비스에서 인터넷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건 안 되겠어요. 그건 폭력이니까. 그러니까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공청회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시민사회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은 뭐예요? 평화적이어야 된다. 폭력적이면 범죄예요. 민주적이어야 된다.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 지나치게 막 중요시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국가의 주인이에요. 민주주의.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 왜냐면 민주주의니까. 자, 원칙은 그래요. 자,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자 했어요. 자, 정치예요.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게 뭐예요?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겠어요. 왜냐하면 너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문제면 혼자 하면 돼요. 근데 너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정치, 그러니까 지역 도서관 어디다 지을 거냐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이런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혼자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요. 국민이 주인이고 자유와 평등 권리를 가지고 민주주의에 참여한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참여한다. 문제 갈등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회 자치회, 학생 자치회에 참가하고, 주민 자치회에 참가하고, 시민 공청회에 참가하고, 지방의회 참가하고, 뭐 선거에 참가하고. 그래서 선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기관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원칙이 인간의 존엄이 존중돼야 되고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겠어요. 그래야지만 민주주의가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 태도. 자, 학급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는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 태도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고, 반장 혼자 해결해라 이게 아니고, 학급 회의를 거쳐가지고 문제 갈등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와 토론을 거쳐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화 토론이 있을 때는 관용이 있어야겠다. 네 의견도 괜찮다. 내 의견도 괜찮지 않니? 했더니 비판적 태도. 제 의견 완전 너무 좋아. 완전 너무 좋아 하는데 제 의견이 꼭 너무 좋은 것만은 아니야. 이런 단점도 있다. 비판적 태도. 그런 다음에 양보와 타협. 그러니까 네 의견도 좋은 점, 내 의견도 좋은 점, 내 의견의 나쁜 점, 네 의견의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최고의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완전 좋은 팀메이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정치예요. 여러분들 쓰레기 매립장을 아무 동의 없이 그냥 막 짓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노력했어요. 어떻게? 시위로. 그래서 주민회의로 연결됐고, 우리의 대표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대화 토론을 했어요. 양보와 타협이 일어났겠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의견이 잘 합치가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 이건 세컨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 하는 게 아니고, 회의가 잘 안 됐을 때, 아니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를 뽑아야 할 때 다수결의 원칙을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은 쉽고 빠르다. 다수결은 대신에 소수 의견 존중을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꿀 필요는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국민 주권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으로서 권리예요. 뭐에 대한 주인? 국가에 대한 주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세금 내잖아. 우리 세금 가지고 국가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인들을 뽑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국민 주권은 헌법에서 보장해요. 자유와 권리, 이 두 가지가 침해당하면 안 되겠어요. 자, 우리는 노력했어요. 국민 주권을 위해서. 어떻게?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우리의 자유 권리를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1972년 긴급조치가 있었어요. 긴급조치는 뭐예요?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막는 거죠. 언론의 자유, 재판의 뭐 자유, 뭐 집회의 자유, 뭐 그래서 9번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 나쁜 거죠. 우리의 권리를 짓밟다니. 자,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위헌이다라는 했어요. 네. 우리가 국가기관을 고발할 수 있어요. 헌법 재판소라든지 법원에다 호소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했다라는 문제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죠. 법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거를 마련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 이 선을 넘어가면 좋은 거, 나쁜 거, 이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법을 고치거나 없애는 일도요. 만들고 고치거나 없애는 일. 자,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뽑는 우리의 대리인인 거예요.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리인, 문제 해결 기준, 법을 만들어주는 대리인, 누구의 국회의원이에요. 과속방지시설 법을 만들었대요. 문제 해결 기준을 만들어준 거죠. 이거에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만들 거예요. 그럼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잘 했나 못했나. 우선 국회는 예산안을 정부가 가지고 오면 그거를 그 계획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좋다라고 하면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산을 잘 썼나 안 썼나 검토까지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부를 막 견제할 수 있겠죠. 돈 쓰려고 하는데 돈 쓰는 거 막을 수 있으니까. 자, 정부예요. 정부는 정부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려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무위원이 참가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겠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거나 각부 외국 방문해서 대통령이 특별한 일이 있거나 외국 방문했을 때는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발생하니까.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라는 게 생겼다.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는 우리의 대리인인 거예요. 근데 최고 책임자예요. 네 책임이야 할 수 있는 게 최고 책임자예요. 외국에 대한 대표예요. 그래서 자, 이런 법이 만들어지니까 법이란 건 뭐였죠? 아까 보면 문제 해결 기준이라고 했죠. 이 법에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살림을 하는 거예요.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으로 분리돼 있어요. 정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핵심은 국무회의다. 각 부와 각 처가 있다. 각 청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림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을까요?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법원 되게 복잡하죠. 자,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죠. 재판을 하는데 다툼이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재판을 걸 수가 있어요. 재판을 걸면 교통사고가 났대요. 피고인이랑 피해자가 있어요. 피고인은 죄를 지금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처벌받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되고요. 과정 결과가 공개됩니다. 왜? 공정해야 되니까. 또 재판이 공정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3심 제도가 있는 거예요. 또 재판이 공정해야 되니까 법관은 외부 영향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법관은 판결을 내릴 때 뭐하고 뭐를 보고 판결을 내려야 돼요? 헌법, 법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따질 때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런 시간이 없죠. 책 한번 보시면 놀랄 노짜입니다. 막 책으로 막 탑 쌓을 수 있어요. 엄청나요. 자, 법원은 갈등 문제도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끼리의 갈등 문제도 법으로 할 수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법에는 순서가 있어요. 헌법, 법, 그리고 조례 1등, 2등, 3등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것에 대한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소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파면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걸 고소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정부는 또 정당을 해산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민주적 질서를 해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다. 누구 때문에? 이 정당 때문에. 그럴 때 소송을 제기해서.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판결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요. 9명 법관 중에서 6명이 오케이 해야지만 파면, 정당 해산 아니면
뭐 국민 기본권 지키기 요게 가능한 거겠어요. 자, 그다음 볼게요. 국가가 이를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 뭐였어요? 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견제해가지고 견제를 위한 게 아니에요. 견제를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누구를 견제하는 거예요?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를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요겁니다. 루이 14세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세금을 낭비해서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해요. 별명이 태양왕이었어요. 되게 특이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한번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뭐 제정신 느낌은 아니야. 한번 찾아보세요. 권력 분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요거고, 국회는 법, 정부는 살림, 법원은 재판이에요. 서로 견제한다라는 거겠죠.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걸 항상 추천합니다. 자, 민주정치 원리예요. 민주정치 원리는 주권, 권력 분립 이렇게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통시장 상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언론이 이걸 취재하고 여론이 형성됐어요. 전통시장 상인들이 우선 시위를 했겠죠. 시위를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거를 보도했고 사람들이 여론, 그러니까 막 인터넷에 댓글 달고 뭐 이런 것들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대형 할인점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렇게 좀 해줬겠지만 국회에서는 국가기관,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거죠. 또 법원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회에서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형 할인점을 견제해 준 거예요. 누구로부터?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할인점의 그런 영업을 제한한 거죠. 그랬더니 대형 할인점은 나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받지 못했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판결을 내려줬죠. 이거는 전통시장 상인은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대형 할인점 네가 좀 양보해, 이런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과제 없습니다, 여러분. 좋죠? 그냥 읽어볼게요. 그냥 동그라미만 칠게요. 오늘은 교과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교과서도 낼 필요 없겠네요. 오늘 그냥 과제 없어요. 오늘은 과제 없고 이렇게 하고 사회 과제 없이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드디어 우리나라의 핫한 거,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엄청나게 잘 발전한 케이스예요. 식민지를 벗어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는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 엄청난 민주국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이 뭐냐면 경제죠.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찾을 만한 시간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여러분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경제. 왜 한강, 여기 보면 이 강 이름이 뭐예요? 한강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써볼까요? 한강의 기저. 공부하는 방법. 공부는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데 혼자 공부하는 게 짱이에요. 왜 그러냐면 큰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글씨도 써봐야 되고 쓴 걸 다시 읽어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지 택해야 돼. 근데 방향은 뭐냐면은 뉴런을 강화시키고 시냅스를 강화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복습을 더 잘해야 하는 방법. 그리고 수업을 더 강력하게 듣는 방법. 수업을 강력하게 듣는데 조용히 들으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온몸을 막 움직이면서 듣는 걸 추천해요. 근데 듣기만 해서는 뇌가 자극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쓰기도 하고 큰 소리로 읽기도 해야겠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요. 이게 별명이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요. 이런 다큐멘터리가 1990년대 되게 전 세계적으로 한번 유행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잘 됐냐? 아시아의 5마리 용이다 막 했는데 지금은 독보적이죠. 그 5마리 용 중에서 살아남은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랑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이렇게 아시아에서 빅3인 것 같아요. 일본은 그렇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중국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시아의 빅3.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을 알아본대요. 자본주의겠죠? 자본주의. 법으로 막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이거 재밌습니다.
IMF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IMF 이후도 재밌어요. 그리고 저기 뭐야 뭐 2008년 사태도 뭐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잘 극복했죠.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보다는 그 어려움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걸 추천드려요. 예. 내가 극복할 수 있으면 도전입니다. 근데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거다 하면 피하세요. 그럴 때 필요한 것도 현명함이겠죠. 예, 여러분들 하면 책 많이 읽어야 현명해져요.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책 많이 읽으면. 자,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세계.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보다는 이렇게 무역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맨날 뉴스에서 맨날 방송해 주죠. 요즘 미중 무역 갈등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유럽에서 막 무슨 일이 있네 없네 뭐 남미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이 영향을 받네 안 받네 하는데 진짜예요. 우리나라는 세계하고 긴밀하게 관계된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여러분 막 이런 얘기 막 하면 옛날에 그럴 학생 있었어요. 와 서울이 이랬다고? 막 이러는데 진짜 그랬어요. 서울 막 강남에서 막 농사 짓고 막 그랬었어요. 강남. 지금 상상할 수 없죠. 예. 근데 채 몇 년 전이야? 한 60년 전? 60년 전에 강남은 완전 논밭이 농사가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서울도 그 당시. 자, 제철 산업의 발달. 요것도 굉장히 기적적이죠. 그 다음에 중화학 산업 단지. 이게 우리나라 테크트리가 있어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저기 뭐야 4차 산업, 뭐 서비스 산업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체질 개선을 한 나라가 있나 싶어요. 대부분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 한번 나라가 폭삭 망하고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넘어갈 때 나라가 한번 폭삭 망하고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넘어갈 때 나라가 한번 폭삭 망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발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양 같은 경우 막 200년에서 300년 걸리는 거를 우리나라는 한 30년, 40년, 한 50년 사이에 모든 걸 다 경험하게 됩니다. 뭐 나라가 폭삭 망했다 그러는데 뭐 한 5년 만에 막 복구하고 막 그러죠. 인공지능 로봇 진짜 우리나라 이거 만들고 있어요. 잘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경제 한번 동그라미 쳐. 경제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했을까요? 경제 이런 거 왜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왜 공부해요? 반복되니까. 역사는 뭐예요? 반복되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영웅사적 관점, 뭐 순환론적 관점, 아니면 역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은 순환론을 좀 크게 봐요. 순환론 맨날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은 취미입니다. 미래를 보는 해안이 생기려면 뭘 봐야 돼? 과거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어떻게 경제 교류를 하고 있을까? 또 경제 이게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얘기입니다. 벌기만 하면 안 되겠어요. 잘 써야겠죠. 번 거를. 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발행된 우표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 배 만들고 있죠, 배. 그죠? 이거 뭘까요? 2차 경제개발 5개년. 야, 1차 경제개발 5개년. 이거 뭘까? 경제를 막 5년 동안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경제개발에 쓴다는 얘기예요. 또 경제개발에 쓴다는 얘기예요. 고속도로에 쓴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예산을 경제개발 5개년 또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포항종합제철 공장 준공 기념 이런 거 우표 괜찮다. 100억 불 수출의 날 기념 이것도 괜찮네요. 1977년 뭐 이랬습니다. 뭐 이런 거 막 붙이고 자동차 보이나요? 해외 판매 이거 몇 대야 이거? 5억 대는 아니고 5천만 대. 야 진짜 많이 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 발전 재밌거든요. 자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복습한 거 있잖아요.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 민주주의 언제 이렇게 총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보다 민주주의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 집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이랑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엄마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아빠 오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얘기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뭐 재밌는 대화 항상 지적인 대화 좀 하자고 우리도 지적인 대화. 교과서에 배운 내용 사회교과서 진짜 좋은 거예요. 사회교과서는 뭐랄까 요거를 배움으로써 이제 나도 좀 안다. 나도 좀 신문 좀 읽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알고 경제 체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대 사회는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페이지면 완벽하게 이해해요? 엄청 읽어야 되네. 한 150페이지 읽으면 우리나라 현대 사회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은 복습하시고요. 오늘 과제는 없어요.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